차기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오전부터 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를 받는 이성윤 지검장의 자격 등을 놓고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후보군이 추려지면 즉시 절차를 거쳐 대통령에게 제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의 2차 신규 택지 후보지들에서 투기 정황이 확인되면서 최종 발표가 연기됐습니다. 몇몇 후보지는 최근 5년간 월 평균 거래량이 최대 4배까지 증가했고 땅값도 임금보다 1.5배 이상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보좌진 한 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국회 일정이 전면 중단돼 이해충돌방지법 처리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박광원 법사위원장 선출은 국민의힘이 반발하는 가운데 일단 다음 달로 미뤄졌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80명을 기록한 가운데 다음 주부터 3주간 적용될 거리두기 조정안이 이르면 내일 발표됩니다. 몇몇 핵심 지표들이 더욱 나빠진 가운데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기업 쿠팡이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됐지만 미국 국적의 김범석 의장은 결국 총수 지정을 피했습니다. 형평성 논란이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두고 첫 의회 연설을 했습니다. 미국이 다른 나라들을 위한 백신의 무기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대규모 경기 부양 대책을 소개하며 이른바 부자 증세를 공식화했습니다. 더 뉴스 60초 뒤에 계속됩니다. 주요 사건의 처리 방향을 놓고 여권과 갈등을 빚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 검찰에 남아있던 6대 범죄 수사권마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기는 방안이 논의되자 반발의 수위는 더 높아졌습니다. 급기야 지난달 4일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총장을 사직하려고 합니다. 검찰에서의 제 역할은 지금 이제까지입니다. 윤 전 총장이 2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사퇴하면서 검찰은 수장 공백 사태를 맞았습니다. 2달 가까이 총장 대행 체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정 임기를 마친 문무일 전 총장에 이어 윤석열 전 총장이 바로 취임한 것과 비교하면 대조적입니다. 2년 동안 지켜봐 주시고 견뎌봐 주신 우리 구성원들과 또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그동안 관련법에 따라서 후임 총장 인선 절차는 진행됐습니다. 지난달 11일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가 구성된 데 이어서 개인과 단체 등에서 후보를 추천받는 과정까지 마무리됐습니다. 그 뒤 법무부가 압축한 후보는 모두 14명. 다만 한동훈 검사장이 인사검증 동의를 철회해서 오늘 추천위의 심사 명단에는 13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천위는 이 가운데 3명 이상을 골라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합니다. 박 장관은 이들 가운데 1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대통령은 최종 임명에 앞서서 국회에 인사청문회를 요청합니다. 새로 임명될 총장은 사실상 현 정부의 마지막 검찰 수장입니다. 검찰 개혁과 부동산 투기 척결, 주요 사건 수사 등 풀어야 할 과제도 산적했습니다. 오늘 공개될 것으로 보이는 유력 후보군의 면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그럼 취재기자 연결해서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박석영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오늘 유력 후보군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조금 전에 전해드렸는데 지금 화면 하단에 보는 것처럼 차기 총장 후보 4명이 압축된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오늘 오전 10시 10분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시작됐습니다. 정오쯤 점심 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했다가 다시 오후 12시 반부터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지금 막 산회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후보 추천위는 김호수 전 법무부 차관, 그리고 구본선 광주고검장, 배성범 법무연수원 원장, 조남관 대검 차장을 후보자로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추천위원들은 심사 대상자 능력과 인품, 그리고 도덕성, 청렴성,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리더십, 그리고 검찰 내외부 신망과 적격성 여부를 따져서 심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의에 앞서서 검찰총장 후보 추천의 위원장인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후보를 적절히 추천하겠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저도 위원장으로서 이번에 구성된 추천위원회가 충실한 심사를 거쳐서 국민이 원하는 훌륭한 검찰총장이 임명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법무부에서 애초 추천위원회에 전달했던 총장 후보자는 모두 14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검증 동의를 철회했던 한동훈 검사장을 제외하고 13명이 심사 대상에 올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 선거를 통해 후보자 명단에 올랐던 사람은 현직의 경우에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조남관 대검차장이 있었습니다. 또 구본선 광주고검장과 오인서 수원고검장, 조상철 서울고검장,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강남일 대전고검장, 여환석 광주지검장도 해당됐습니다. 판사 출신인 한동수 대검감찰부장과 부장검사급인 임은정 대검감찰정책 연구관도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검찰 밖에서는 김호수 전 법무부 차관과 봉욱 전 대검차장, 양분함 전 부산고검장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박석영 기자, 조금 전 들어온 속보 내용이라서 관련 내용을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열렸고 14명 가운데 한동훈 검사장을 제외한 13명 정도가 심사 대상에 올라간 것으로 일단 알려졌습니다. 당초 오늘 오후쯤에 이 가운데서 3명 이상의 후보를 압축할 것으로 전해졌는데 결과가 예상보다 조금 빨리 나왔죠. 지금 주요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네. 일단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김호수 전 법무부 차관, 그리고 구본선 광주고검장, 그리고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그리고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등 4명이 일단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이 됐습니다. 박석영 기자, 그런데 일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이 유력 후보군에 들어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걸 놓고 관심이 뜨거웠는데 결국 4명의 그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네요. 네, 말씀하셨듯이 무엇보다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에서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피의자이자 유력 후보로 꼽혔던 이성윤 지검장이 최종 후보에 오를지가 관심이었는데요. 결국 추천 명단에는 이름을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일부 위원들은 회의에 앞서서 어떤 후보를 마음에 두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심사 기준에 대해선 분명히 말하기도 해서 말씀하셨듯이 회의 중에 격론이 이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국민들이 정말 이렇게 주목하고 있고 그 염원인 검찰개혁 끝까지 좀 마무리도 잘 할 수 있고 이런 좋은 분을 저희가 추천을 네, 또 다른 추천위원인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자기 조직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조직의 수장이 될 자격이 없다며 사실상 이성윤 지검장을 저격하기도 했습니다. 자기 조직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조직의 수장이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정 정치 편향성이 높은 분도 마찬가지로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방금 말씀 주신 분은 이성윤 지검장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네네. 감사합니다. 네, 추천위원회는 이렇게 전체 후보 14명 가운데 서너 명을 골라서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하게 되는데 오늘 이제 4명을 추천을 했습니다. 이제 법무부 장관이 최종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되면 대통령의 지명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차기 검찰총장이 임명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박석영입니다. 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릴까요? 속보로 들어온 내용이어서 일단 윤석열 검찰총장의 뒤를 이을 차기 검찰총장 유력 후보군으로 최종적으로 4명이 압축됐습니다. 누가 포함이 됐습니까? 네, 한 명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김호수 전 법무부 차관이 있습니다. 사법연수원 20기고요. 전 법무연수원장을 지냈고 전 서울 북부지검장을 역임했습니다. 네, 다음 그래픽도 보여주시죠. 네, 이어서 구본선 광주고검장이 추천됐습니다. 인천 출신으로 서울대를 나왔습니다. 사법연수원 23기 그리고 대검 차장과 의정부 지검장을 역임했습니다.
자, 다음 후보자도 보시겠습니다. 배성범 법무연수원장입니다. 경남 출신으로 사법연수원 23기고요. 전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전 광주지검장을 지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조남관 대검 차장입니다. 현재 윤석열 검찰총장의 후임으로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북 출신의 서울대를 나왔고요. 사법연수원 24기 그리고 전 법무부 검찰국장과 전 서울 동부지검장을 역임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국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오전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와 오후 본회의가 모두 연기됐습니다. 여야가 갈등을 빚었던 새 법제사법위원장 선출은 다음 달 첫 본회의로 연기해 진행하기로 국회의장이 중재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송재인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오전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리지 못하면서 본회의 개최 여부도 불투명해진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국회는 오늘 오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될 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최혜영 의원의 비서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회의는 지금까지 미뤄지고 있습니다. 최 의원이 어제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과 접촉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오후 6시를 전후로 최 의원의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나오면 그때 법사위 개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오후 본회의 개최 여부도 불투명해졌고 주요 법안이던 이해충돌방지법과 국회법 개정안 통과도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국회의원을 비롯한 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나 지위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골자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지난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출한 뒤 오늘 8년 만에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었지만 코로나19라는 변수를 맞았습니다. 네, 송재인 기자, 오늘 본회의에선 새 법제사법위원장 선출을 놓고 여야 갈등이 예고됐었는데 협상에 진척이 있었습니까? 네, 결론부터 말하면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새 법제사법위원장 선출은 미뤄졌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오늘 오후 예정됐던 본회의에 신임 법제사법위원장 표결을 안건으로 올린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법사위원장 자리는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선출로 공석이 된 만큼 별도의 여야 협상 없이 민주당 의원이 다시 채워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차기 법사위원장 후보로 자당 의원을 내정했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선수와 나이를 고려한다는 당의 관례에 따라서 3선의 박광온 의원에게 제안을 했고 본인이 수락함에 따라서 박광온 의원을 법사위원장으로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장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내일이면 야당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되고 여야 재협상의 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데도 민주당이 뻔뻔하게 밀어붙인다며 표결 불참 의사까지 밝혔습니다. 이렇게 여야 갈등이 예고되면서 결국 오늘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에 나섰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난 뒤 법사위원장직에 대한 여야의 추가 협상이 필요하다며 표결은 다음 달 7일 본회의로 미루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새 법제사법위원장 표결은 미뤄졌지만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와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사이 원구성을 둘러싼 기싸움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네, 여야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양당 모두 지도부 교체 작업이 한창이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이틀째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한 투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대의원과 권리당원들의 온라인 투표는 오늘 밤 10시에 마감되는데 이들의 표심이 전체의 85%를 차지하는 만큼 당락을 결정할 전망입니다. 송영길, 우원식, 홍영표 새 후보는 경선 막판 서로 얼굴을 붉히며 경쟁을 벌이기도 했지만 일각에서는 흥행부진 우려가 여전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도 원내대표 경선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김기현, 김태흠, 권성동, 유이동 네 후보 가운데 한 명이 내일 차기 원내대표로 선출됩니다. 국민의힘 차기 원내사령탑은 새 당대표 선출 때까지 대선의 최대 변수인 야권 통합이라는 과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오늘로 임기가 끝나는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은 어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만났지만 통합을 둘러싼 대원칙만을 재확인했습니다.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당대당 통합에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 당명, 로고, 정강정책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 이에 따라 합당 방식을 포함한 야권 통합의 공은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송재인입니다.
지금부터는 코로나19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남구 대형 입시학원에서 학생과 강사 등이 확진돼서 누적 감염이 10명까지 늘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그 밖에도 방역관리가 미흡한 일부 다중이용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현우 기자. 네, 서울 역삼동 강남 대성학원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정 기자가 나가 있는 그 학원의 전수조사는 모두 마쳤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23일 학원 수강생 가운데 첫 번째 확진자가 나온 뒤 이곳 대성학원 관련 확진자 숫자는 모두 10명까지 늘어난 상황입니다. 학원 구성원 등 2,175명에 대해서 전수검사를 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10명을 제외하곤 모두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학원 측은 보건소와 협의를 해서 다음 달 2일까지 학생들의 건물 출입을 막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이어간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초 확진 뒤 학생은 2명, 강사 2명, 조교와 직원 등 지인 등으로 감염이 번진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신규 확진자 가운데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율은 한때 50%대까지 내려가기도 했지만 60%대를 다시 회복했는데요. 수도권 곳곳에서 소규모 집단 감염 사례가 새로 나오거나 그에 맞춰 몸집을 불리고 있습니다. 특히 방역수칙 미준수 시설에서 확진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4일에 첫 번째 확진자가 나온 강남구 PC방에선 누적 감염이 17명까지 늘었는데 지하에 있어 환기가 어려운 데다 좌석 사이 거리 두기가 미흡했고 이용자들이 흡연실을 함께 이용하면서 감염이 번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어제 교인 3명이 추가로 확진된 동대문구 교회에서도 환기가 어려웠고 최초 확진자가 찬양을 주도하면서 비말 발생이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밖에도 과천에 있는 어린이집이나 남양주시 교회 등 곳곳에서 10명대 신규 확진자가 새로 나왔습니다. 전국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환자 비율도 어제 29.9%로 30%대에 육박해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해서 깜깜이 감염에 대한 우려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역삼동 강남대성학원 앞에서 YTN 정현우입니다. 도쿄올림픽을 앞둔 국가대표 선수단이 오늘부터 화이자 백신을 맞습니다. 애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을 예정이었는데 올림픽 선수단 30세 미만의 백신 접종이 금지되면서 화이자 백신을 맞게 됐습니다. 배구 여제 김연경 선수 그리고 태권도 아이돌로 불리는 이대훈 선수 등 100명이 잠시 뒤 1차 접종을 시작합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조은지 기자. 네, 국립중앙의료원입니다. 네, 올림픽 준비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선수단 백신 접종은 이번이 처음인 거죠? 네, 도쿄올림픽을 딱 85일 앞둔 오늘 드디어 국가대표 선수단의 첫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잠시 뒤 오후 4시부터 제 뒤로 보이는 국립중앙의료원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 접종을 시작합니다. 백신마다 접종 주기가 다르죠. 대회가 임박한 상황에서 선수단이 최상의 경기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접종 간격이 3주로 짧은 화이자를 선택했습니다. 오늘은 유도와 탁구, 배구와 산악, 태권도와 역도 종목의 100명이 주사를 맞습니다. 배구 여제 김연경, 태권도 아이돌 이대훈, 또 유도 은메달리스트 안바울 선수 등이 잠시 뒤 이곳을 찾습니다. 선수들도 통상적인 절차대로 예진을 거쳐서 주사를 맞고 혹시 이상 반응이 있는지 15분 정도 대기하게 됩니다. 오늘 예방접종 현장에는 방역 지침에 따라 취재진도 13명으로 제한되는데요. 저도 직접 들어가서 접종 모습을 보고 선수들의 간단한 소감과 올림픽 각오도 들어볼 계획입니다. 네, 오늘 맞는 100명 외에 나머지 선수단의 접종 계획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맞는 100명이 첫 단추고요. 내일과 세 달 3일 또 4일까지 4차례에 걸쳐 다른 종목 선수단도 차례로 화이자 백신을 맞게 됩니다. 사실 도쿄올림픽 또 도쿄 패럴림픽과 관련해서 질병청에 예방접종을 신청한 인원은 모두 931명인데요. 이 가운데 선수와 지도자 또 30세 미만 그러니까 1992년 이후 출생자 598명만 화이자를 접종합니다. 체육회 임직원이나 지원팀 또 협력사 관계자 등 333명은 다음 달 중순쯤 서울 아산병원과 진천 성모병원으로 나눠 아스트라제네카를 주사합니다. 국가대표 선수들은 코로나19 때문에 꿈의 무대 올림픽이 1년 미뤄져서 마음고생도 많았고 사실 지금도 불안해하고 있죠. 실제 레슬링 대규모 집단 감염을 비롯해 국제대회에서 확진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 백신 맞고 홀가분하게 100% 기량을 발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립중앙의료원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네, 조금 전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병관리청장입니다. 4월 29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예방접종 관련 주요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는 1차 접종자가 22만 729명으로 현재까지 280만 명 정도가 1차 접종을 완료해서 전체 1차 접종 접종률은 5.5%입니다. 이는 예방접종 역량 확대에 따른 것으로 예방접종 시작 이래 하루 동안 가장 많은 분들이 어제 예방접종을 받으셨습니다. 이 같은 추세에 따르면 오늘 중으로 1차 접종자가 3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 추진단은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접종 당일 건강 상태가 좋지 않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접종을 연기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접종 일정 변경으로 개봉한 백신의 잔여량은 폐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접종 기관이 예비 접종 대상자를 적극 활용하여 접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접종 대상자들께서는 접종 순서에 맞춰서 예약된 날짜에 접종을 받으시되 접종 전일이나 당일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서 예방접종을 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예약된 예방접종 센터나 위탁 의료기관으로 미리 연락하셔서 일정을 변경하시고 건강 상태가 좋은 날 안전하게 접종을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화이자 백신 25만 회분이 추가로 공급되어 현재까지 412만 회분이 계획대로 공급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5월, 6월 중에 나머지 1,397만 회분의 백신을 추가로 공급받을 예정으로 6월 말까지는 1,809만 회분의 백신을 차질 없이 공급하다 우리 국민 1,200만 명에 대한 1차 접종 목표를 달성할 계획입니다. 최근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과 관련하여 국민들께서 염려가 높아지고 있어서 몇 가지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는 접종 후에 4주 이내에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이 드물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은 뇌정맥동 또는 내장정맥 등에 발생하는 희귀한 혈전증으로 경구 피임약 복용이나 아니면 장거리 비행기 탑승 등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일반 혈전증에 비해 그 발생 빈도가 현저히 낮기 때문에 지나친 불안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다만 조기에 발견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예방접종 후에 4일 이후부터 28일 사이에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심한 두통이 있거나 아니면 시야가 흐려지거나 아니면 복부 통증 그리고 다리의 붓기 또는 주사 부위가 아닌 다른 신체 부위에 출혈성 반점이나 멍 같은 증상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의사의 진료를 받아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예방접종을 통해 코로나19 감염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증상과 후유증을 예방할 수 있고 이는 나와 우리 가족 그리고 우리 함께의 일상회복으로 돌아가는 첫 걸음이라고 이해해 주시고 순서가 되었을 때 예방접종을 받아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완료자들에 대한 관리 지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접종이 진행됨에 따라 예방접종 완료자가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한 경우에는 PCR 검사 결과가 음성이고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자가격리가 아닌 능동감시 대상자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외국을 다녀오신 경우에도 PCR 검사가 음성이고 증상이 없는 그런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자가격리 대신에 능동감시로 관리를 하도록 조치를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는 그런 국가에서 입국한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더 엄격한 그런 관리가 필요해서 당분간은 14일간의 시설 또는 자가격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관리 지침에 따라 능동감시로 전환된 예방접종 완료자께서도 2주간은 능동감시 기간 중에 2번의 PCR 검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좀 더 그 근거가 좀 더 쌓이게 되면 이러한 조치에 대한 내용들도 수정이 가능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능동감시 대상자께서도 그 감시 기간 동안에는 전파의 위험, 어느 정도 발병의 위험이 어느 정도는 있기 때문에 생활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러한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자가격리 대상자로 전환될 수 있고 이 개정된 지침은 5월 5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분들에 대해서는 향후에 접종받은 국가에서 발행한 예방접종 증명서의 진위를 확인하고 검증하는 그런 방법을 마련할 예정이며 국가 간의 협약이나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된 국가부터 순차적으로 조정 방안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정해지는 대로 브리핑이나 자료를 통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근에 식약처가 조건부로 허가한 코로나19 자가검사용 제품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로나19 자가검사용 제품의 사용 원칙을 말씀드립니다. 자가검사 키트는 식약처 허가사항에 따라 호흡기 감염 증상이 있는 개인이 신속한 확진 검사가 어려울 경우에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직은 무증상자에 대해서는 검증이 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자가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선별검사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셔서 PCR 유전자 검사를 받고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또한 자가검사 결과가 음성일 경우라도 위음성, 가짜 음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방역 수칙은 반드시 준수하고 감염이 의심될 경우에는 유전자 검사를 별도로 확진 검사를 받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또한 유전자 검사 결과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양성자인 경우에는 자가격리를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들께서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검사를 위해서 방역당국의 안내사항과 식약처의 허가사항 그리고 각 제품의 사용설명서 등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사용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특히 제품 설명서에 설명이 제시된 내용은 반응 시간이 초과하거나 또는 검사 시에 이물질로 오염된 경우에는 이런 비특이적인 반응에 의해서 양성, 가짜 양성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자가검사 전후에는 주변을 환기하고 깨끗하게 손을 씻고 검사를 해주시고 검사에 사용한 면봉, 키트, 장갑 등은 비밀에 밀봉하여 잘 폐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에는 바이러스를 전염시킬 수 있는 물질이 들어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위해 선별진료소를 찾으실 때 이 검사 폐기물을 보건소에 폐기를 요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질병관리청은 이와 같은 자가검사 제품의 사용 원칙과 유의사항 등에 대한 안내 자료를 정리하여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관련 제품을 사용하실 때 유의사항에 대하여 정확히 이해하시고 안전하게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은 코로나19 관련 건강정보 빅데이터 구축 관련 사항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오늘 오후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공기반 빅데이터 협약을 체결합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 정보, 코로나19 확진자 정보 등의 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지고 있는 건강정보와 연계하여 코로나19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분석해서 정책적인 근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예방접종 후에 이상 반응에 대한 포괄적인 감시 체계를 마련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자의 코호트 구축을 해서 연구용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해서 장기 추적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코로나19 환자 코호트 구축을 통해 연구 목적 자료를 개발하고 분석을 공동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번 코로나19 빅데이터 구축으로 예방접종 이상 반응 감시 체계를 강화하는 등
백신 효과 및 안전성 연구를 활성화하고 국가 예방접종 그리고 감염병 관리 정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근거자료, 과학적 근거자료를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막아내기 위한 국민 여러분의 노력, 인내와 협조, 국민 여러분 덕분에 더 큰 유행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고 지금까지 잘 통제해 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 초에 하루에 400명대 수준에서 최근에는 600, 700명대의 발생이 지속되고 있는 지금 다시 기본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마스크 착용과 5인 이상 집합금지,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불효불급한 모임은 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서 본인도 조기에 치료를 받으시고 또 가족으로 전파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게끔 조기에 검사를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환기가 잘 안 되거나 거리두기가 어려운 다중이용 시설의 방문도 자제해 주시고 나와 모두의 건강을 함께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기자님. 네, 지금까지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 들었습니다. 바로 이어서 전문가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네, 김정기 고려대 약학대학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교수님, 사실상 700명에 육박하는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현재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지금 그러니까 주말 이후에는 다소 확진자가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실제로 평일 기준으로는 700명대 정도 수준을 계속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물론 우리가 최근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계속 연장을 하면서 어느 정도 계속 억제를 하고는 있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전히 700명에 가까운 또는 700명대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면서 여전히 1000명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러니까 신규 확진자가 급증할 수 있는 위험성은 항상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상황은 뭐 낙관적이진 않다, 좀 부정적인 부분이 훨씬 더 많다라고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부정적인 부분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주요 방역 지표에도 빨간불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관련된 그래픽이 있는데 준비되는 대로 띄워주시고요. 일단 현행 거리두기 단계가 오는 일요일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주요 방역 지표가 좋지 않기 때문에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신규 확진자 규모를 나타내는 근본 원인을 좀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오랫동안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실제로 환자 규모 대비 좀 완화된 정책을 계속 펴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다가 실제로는 변이 바이러스 위험도도 있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로 앞으로 환자가 크게 급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스러운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 조정할 필요는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방역 당국에서 거리두기 상향 조정은 하지 않을 것 같고 현행대로 지금의 거리두기 단계에다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 방역 조치를 더 강화할 필요는 없을까요? 당연히 가능하면 방역적인 측면만 고려를 한다 그러면 강화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지 지금의 신규 확진자 규모를 크게 완화를 시켜놔야지만 돌발 변수가 발생을 했을 때 감당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느 순간, 그러니까 짧게는 내일 또는 길게는 1, 2주 또는 그 이상 어느 시점에든지 1000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나와도 이상할 게 없는 그런 상태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역 조치를 충분히 강화하는 게 맞다라고는 보는데 일단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이러한 부분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이런 가운데 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자가 검사 키트를 학교에 제한적으로 시범 도입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효과가 있겠습니까? 일단 이 자가 검사 키트 같은 경우에는 방역당국에서 얘기한 것처럼 실제로 제한적 또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교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적용하는 거는 제한적인, 그러니까 보조적인 수단으로서의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실효성은 좀 있을 거다라고도 판단하고 있는데 문제는 일반 시중에 다음 달부터 판매가 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께서 사용을 했을 때에는 조금 전에 정은전 청장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위음성이나 뭐 위양성의 우려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로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위음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감염이 됐는데도 음성이 나오면서 실제로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할 경우에 지인 간의 접촉이 이루어지면서 지인 간 전파를 크게 확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부정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사용을 하셨을 때는 이러한 부분들의 위험성이 항상 있다. 반면에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에서 실제로 숨어있는 감염자를 찾아내는 목적으로 보조적인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실효성이 있고 바람직하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백신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백신 접종을 받은 이후에 이상 반응에 대한 피해 보상 결정이 처음으로 나왔는데 9건 중 4건에 대해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이 됐습니다. 어떤 특징들이 있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지금은 경증이, 그러니까 발열, 오한, 근육통 등 그러니까 경증이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로 백신과의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판정을 한 부분이고요.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소액심이라고 해서 30만 원 이하의 보상금이 지급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물론 30만 원이라는 돈 자체도 상당히 큰 수준이긴 합니다만 실제로 더 중요한 것이 30만 원 이상의 보상금이 지급되는 정규심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이번에 9건 중에 정규심의건에 대해서는 다 불인정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좀 향후에 백신의 수용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원래는 정규심의 부분이 보다 더 인정이 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앞서 그 피해 보상과 관련한 조직을 좀 그래픽으로 띄워드렸는데 예방접종 피해 조사반 그리고 예방접종 피해 보상 전문위원회가 별도 조직인 겁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같은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 하에 이 전문위원회 회의를 통해 가지고 실제로 보상 처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연계된 조직이다라는 말씀이신 거고요. 그리고 일단 백신 접종의 수용성, 접종 동의율을 좀 높일 필요성이 있다라고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 연장선상에서 아마 나온 제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백신 접종을 막겠다라고 해놓고 백신 접종 현장에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와 관련해서 그 현장에서 누구나 이 백신을 대신 맞을 수 있다 이런 지침이 나왔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예약된 날짜에 실제로 병원에 내원을 하지 않고 접종을 받지 않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우리가 한 바이알, 그러니까 한 병당 지금 화이자나 아스트라제네카 모두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한 10명에서 12명 정도를 접종할 수 있는 분량이 되고요.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6명에서 8명 정도가 접종할 수 있는데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노쇼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일단 그 바이아를 오픈을 했을 때는 당일날 다 소진을 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위배가 되면 실제로 폐기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비 명단을 작성을 해서 실제로 예약되신 분들이 나타나지 않게 되면 이분을 대시해서 대신 접종받을 예비 명단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현장에서 제대로 효율적으로 운영되기에는 또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목적으로 병원에 내원하신 분이나 아니면 보호자를 대상으로 실제 접종에 대한 의사를 타진한 다음에 접종 의향이 있으면 백신 접종을 투여하는 방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실제로 3월 말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일선 병원이나 아니면 예방접종센터에서 홍보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라고는 알려져 있습니다. 네, 교수님 그런데 어떻게 보면 목적 자체는 한번 폐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백신을 접종하는 게 더 낫다라는 그런 목적에서 시작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걱정되는 거는 특히 어르신 같으신 경우에는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 접종을 할 때는 사전에 건강에 이상은 없는지 이런 거 충분히 전문가들의 예진 절차를 거쳐서 접종 날짜와 접종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현장에서 접수를 해서 맞는 게 건강상의 좀 우려는 없을까 이런 지적도 사실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실제로 똑같은 방식으로 예진이 거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하게 기저질환이 있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접종을 했을 때 이상 반응이 나타날 의심이 되는 분들께는 접종을 하지 않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실제로 우리가 걱정을 하는 우려스러운 부분보다는 많이 개선이 될 거다. 그러니까 이러한 우려는 크지 않다라고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내에 도입되고 있는 백신 물량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이고 계획된 부분보다 지금
도입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이게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백신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적절하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 건강에 대한 우려는 크게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현장에서 예비 명단을 통해서 접종을 하더라도 접종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예진 절차 등이 있기 때문에 이걸 거쳐서 접종을 하고 그리고 접종 이후에도 좀 의료기관에서 대기하는 그런 절차는 기본적으로 다 동일할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네.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네네. 정상적인 백신 접종 절차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당시에 당일날 실제로 접종의 의사를 밝히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과거에 한두 주 사이에 어떤 특이적인 질환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에 대한 예진 절차가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 해당 전문의가 다 판단을 해서 접종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침이 제대로 정착할 수 있게 다양한 노력이 필요해 보이고요.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도 심각합니다. WHO가 인도에서 처음 발견된 변이 바이러스가 최소 17개 나라에서 발견됐다라고 밝혔는데 이렇게 되면 해외 입국자 격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강화할 필요는 없겠습니까? 해외 입국자 격리를 강화할 필요는 있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시설 격리를 통해 가지고 일정 기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2주 동안 격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물론 국내에도 이 변이 바이러스가 유입이 돼서 지역사회에서 어느 정도 확산을 하고 있을 걸로 보고 있는데 추가적인 이런 변이 바이러스들이 유입되는 걸 차단하는 게 관건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의미에서는 물론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다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영국발, 남아공발, 브라질발 변이 바이러스 다 해당되고요. 이런 부분의 관리는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그리고 그 예방 목적, 그러니까 감염되지 않는 예방 목적의 백신 이외에 걸린 이후에 치료 목적의 치료제 개발 소식도 나오더라고요. 특히 화이자사가 알약 형태의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고 하던데 이게 시판이 되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시판이 되면 큰 도움이 되겠죠. 근데 문제는 지금이 임상 1상 단계거든요. 더군다나 우리가 그러니까 인비트로 시험이라고 그래서 시험관, 그러니까 연구실 단계에서 효능을 확인을 하고 지금 알려진 것은 동물 실험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임상으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직 초기 단계다. 그러니까 성공 가능성은 아직은 우리가 예측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만약에 성공적으로 개발이 돼서 시판이 된다라고 하면 상당한 도움은 될 거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알약 형태면 병원이나 의료기관에 안 가고 집에서 일단 약을 복용하면 되는 거니까 그 부분에서 방역 측면에서 좀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아직 유효성이 제대로 검증이 안 됐습니다. 안전성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교수님 이런 화이자의 알약 형태 치료제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단계인데 빠르면 언제쯤 나올 수 있는 건지 그리고 국내 치료제 개발도 계속 전해드렸었는데 현재 국내 치료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좀 설명해 주시죠. 국내 치료제 같은 경우에도 같은 메커니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치료제 개발하고 있는 부분들은 다 임상 단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임상 단계에서 어떤 특정 제품 같은 경우에 유효성이 없는 걸로 판명이 나기도 했고요. 아직 현재 임상 진행 중인 치료제들도 후보물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말씀하신 화이자에서 개발하고 있는 알약 형태 경구용의 치료제 후보물질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제대로 유효성이 검증되고 안전성이 검증된다라고 하면 올 연말쯤에는 실제로 상용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리면 지금 방역 당국에서는 예방 백신 맞으신 분에 대해서 지금 자가격리 면제의 방침을 보이고 있는데 국내에서 밀접 접촉자 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완화 정책은 타당성이 있다라고는 보는데 해외 입국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백신을 맞았어도 기존의 바이러스도 충분히 감염이 가능하고요. 변이 바이러스는 더 크게 감염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 부분들이 무증상으로 트로이 목마 효과를 보이게 되면서 국내에 굉장한 또 전파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려스러운 부분까지 입장을 표명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정기 고려대 약학대학 교수와 함께 코로나19 관련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날이 겠지만 밤부터 다시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이 비로 이틀째 이어졌던 황사는 내일부터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홍나실 캐스터. 네, 하늘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후 들어서 다시 대기질이 탁해진 곳이 있다고요?
네,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사이 황사가 다시 말썽입니다. 남서풍을 타고 황사가 유입되면서 현재 경기와 충청, 전남과 경남 지역에 대기질이 탁한데요. 충청 내륙으로는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오른 곳도 있습니다. 오늘 밤 비가 내리기 전까지 충청 이남 지역은 대기질이 탁한 곳이 있겠습니다. 호흡기가 약하신 분들은 KF80 이상의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는 오늘 밤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점차 해소되겠습니다. 내일까지 수도권과 영서는 10에서 40mm, 충청과 영동에도 최고 2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비는 내일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고 중북부 지방만 오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비의 양은 많지 않겠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해안과 전남, 남해안, 제주도에는 강풍 예비특보가, 해상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졌고요. 서해안과 제주도 해안에는 해일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비바람이 먼지를 밀어내겠지만 날이 다소 서늘하겠습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 16도, 대전 18도, 광주 19도 등 오늘보다 4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주말에는 경기와 강원 등 내륙 곳곳에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있고요. 휴일은 대체로 맑고 포근한 봄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낮 동안 강원과 충북 그리고 영남 일부 지역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 요란하게 내리겠고요.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늘공원에서 YTN 홍나실입니다. 지난해 말 기초생활보장의 확대를 요구하는 시민단체들이 청와대 앞에 모였습니다. 한 목소리로 부양 의무자 기준의 폐지를 요구했습니다. 이른바 방배동 모자 사건이 계기가 됐습니다. 지적장애를 앓던 아들은 어머니가 숨진 뒤에도 곁을 지키다가 전기가 끊기자 노숙을 시작했는데요. 이후 민간사회복지사가 도움의 손길을 건네며 5개월 만에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2008년 11월부터 100개월치의 건강보험료 523만 원 그리고 전기, 가스 요금조차 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주거급여 외에 정부의 보조를 받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소득이나 재산이 있는 서류상 가족만 있어도 복지 혜택에서 제외하는 부양 의무제가 발목을 잡은 겁니다. 이혼한 남편과 연락이 끊겼지만 이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었던 거죠.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는 걸 막기 위해서 지난해 7월 정부는 2022년부터 이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서울시가 첫 발을 뗐습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부양 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합니다. 서울시에서 이제 부양 의무자 폐지를 먼저 시행을 하면 다시는 이 방배동 모자와 같은 세제가 이제 발생하지 않도록 좀 선제적인 대응을 하고 특히 이제 정부의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를 좀 선도하고 견인하는 그런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에선 당장 다음 달부터 부양 의무제가 폐지됩니다. 다만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전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인 중위소득 45% 이하인 경우에 대상이 되는데요. 자, 쉽게 말해서 1인 가구의 기준으로 소득이 82만 2,524원 이하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이 있더라도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외에도 재산이 1억 3,500만 원인 이하인 시민도 혜택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단 고소득, 고재산의 부양 의무자가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지원 대상자는 다음 달부터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부양 의무제 폐지로 서울 시민 2,300여 명이 추가로 생계비 지원을 받게 되는데요. 서울시의 선제 폐지 이후에도 보다 나은 복지를 위해서 더 보완해야 할 점은 없을지 꾸준한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입니다. 현직 경찰 공무원 신분으로 총선에 출마해서 당선되면서 논란이 일었죠.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에서 정해진 기간 안에 사직원을 냈다면 사표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접수 시점에 직을 그만둔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정당 가입과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보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네, 대법원입니다. 네, 대법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판단을 내렸습니까?
네, 대법원은 이은권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황운하 의원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 당선 무효 소송에서 이전 의원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번 소송에서 가장 큰 쟁점은 공무원이 공직선거 후보자가 되기 위해 사직원을 제출해 접수됐는데도 수리되지 않았다면 정당 가입과 후보자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였는데요.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정해진 기간 안에 공무원이 사직원을 제출했다면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그 접수 시점에 직을 그만둔 것으로 간주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사직원 접수와 동시에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기관장의 사직원 지연이나 거부에 따라 후보를 할 수 없는 부당한 결정되는 걸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이에 따라 사직원 제출 이후로는 공무원이 정당 추천을 받기 위해 정당에 가입하거나 후보자 등록을 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그렇게 보는 것이 정당제 민주주의를 채택한 헌법 질서와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되는 만큼 황 의원은 일단 겸직금지 논란의 종지부를 찍고 의원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황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경찰청에 의원 면직을 신청했지만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황 의원은 경찰 신분을 유지한 채 민주당 후보로 총선에 출마해 당선됐고 21대 국회 임기 시작 하루 전인 지난해 5월 29일 경찰청으로부터 조건부 의원 면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경쟁 후보였던 이 전 의원은 사직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국가공무원 신분이라 정당법상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이 정당에 가입하고 공천을 받아 의원에 당선돼 공직선거법상 당선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황 의원이 피고인으로 있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아직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법원 선고와 관련해 황 의원은 애초부터 당선 무효 소송 자체가 비상식적인 일이었다며 대법원의 판결은 상식이 무엇인지 일깨워주는 당연한 귀결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반면 이은권 의원 측은 중징계 대상인 공무원들은 앞으로 사표만 내면 출마할 수 있게 됐다며 대법원이 중징계 절차를 피해 정치권으로 도피하는 공직자가 생기도록 길을 열어준 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강희경입니다. 네, 앞서 속보를 통해서도 전해드렸는데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4명의 총장 후보를 결정했습니다. 예상보다 빠른 속도입니다. 논란이 됐던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최종 후보군에서 제외됐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추천이 있을 시 즉시 제청하겠다고 했는데요. 누가 최종 후보가 될까요? 법률 전문가와 함께 향후 절차 짚어보겠습니다. 구자룡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앞서 저희 뉴스 시작할 때쯤에 속보가 나와서 관련된 후보, 압축된 후보 4명 그래픽을 좀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가 압축한 4명의 후보입니다. 일단 김호수 전 법무부 차관, 구본선 광주고검장,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현재 검찰총장 대행을 하고 있죠. 조남관 차장검사까지 이렇게 4명의 후보가 압축이 됐는데 일단 관심을 끌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최종적으로 이 후보군에 들지는 못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피의자 신분이라는 점 그리고 수사 심의 결과에 따라서는 나중에 기소 여부가 결정되면 사상 초유의 피고인 검찰총장의 그런 오명이 있을 수 있고 이게 또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건 아무래도 국정 운영이나 검찰의 내부 조직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추천위의 고심이 깊었을 것 같고요. 일단 검찰총장 후보 추천 절차에 대해서 한 번만 다시 짚어주시죠. 네, 법무부에 그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고 이것은 9명으로 구성됩니다. 법에 따라서 어떤 직책에 있는 5명의 위원을 당연위원으로 하고요. 그리고 4명은 법무부 장관이 비당연위원으로 지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5명 중에는 당연위원 중에 법무부 검찰국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애초에 이제 법무부 장관이 5명을 선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의중이 많이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생각보다는 좀 독립적으로 의결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이런 평가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 지금 검찰총장 인선 절차 관련 그래픽이 나가고 있는데 지금 오늘 조금 전에 결정된 거는 현재 보신 것처럼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3명 이상이라고 지금 그래픽이 나와 있는데 4명을 압축을 한 거고 이 가운데서 1명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 지명한 검찰총장 후보군에 대해서 국회에 인사청문회를 요청을 하는 거고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런데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국무총리 등과 달리 국회 동의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없습니다.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임명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오늘 후보제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았던 것인데 좀 조직 안정성 측면에서 더 이렇게 중점을 뒀던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인사청문회 내용도 좀 그렇게 잡음 없이 생각보다는 무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지금 조직 안정성 말씀을 하셨는데 앞서 저희가 이 결과가 나오기 전에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 등 그런 인터뷰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좀 들어보면 이 조직 안정이냐 아니면 검찰 개혁이냐 조금 그 결이 좀 다른 목소리가 좀 나왔는데 관련 녹취가 준비돼 있으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저도 위원장으로서 이번에 구성된 추천위원회가 충실한 심사를 거쳐서 국민이 원하는 훌륭한 검찰총장이 임명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들이 정말 이렇게 주목하고 있고 그 염원인 검찰개혁 끝까지 좀 마무리도 잘 할 수 있고 이런 좋은 분을 저희가 추천을 자기 조직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조직의 수장이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정 정치 편향성이 높은 분도 마찬가지로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방금 말씀 주신 분은 이성윤 지검장으로 이해해도 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변호사님 이렇게 관련되신 분들의 녹취를 쭉 들었는데 저는 이 발언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자기 조직을 믿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회적으로 비판적인 목소리 조금 전에 지금 나왔는데 네. 이런 의견 차이가 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 내부에서도요. 경론이 좀 벌어졌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생각보다 결론은 좀 빨리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저도 그래서 오늘 안으로는 결론이 나올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어도 뭐 밤까지는 하지 않겠나 이거에 대해서 그 중점적으로 보겠다고 언급한 부분들이 사실 누구를 추천하는 거에 대해서 예상까지 가능하다 이런 해석을 낳을 정도의 얘기들이었기 때문에 추천위원들끼리의 이런 부분에 대한 정리가 굉장히 신속하게 이루어진 게 저로서도 굉장히 빠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그 조직에 대해서 이성윤 지검장이 했던 행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위원들 사이에서도 어느 공감대가 굉장히 빨리 형성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제가 지금 이 질문을 드렸던 이유가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 비율을 보면은 이런 질문을 왜 했는지 좀 나올 것 같은데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현재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 지금은 그 심사 기준이 나가고 있는데 추천위 명단을 보면 당연직 위원과 비당연직 위원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구성 자체가 그 법무부의 입김이 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지적도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9명 중에 그 의결 절차가 다 제적 과반수로 이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표만 모이면은 결정이 되는 구조였기 때문에 비당연직 위원 4명을 법무부 장관이 지명을 하고 그리고 법무부 검찰국장 1명이 포함되기 때문에 사실 5명은 법무부 장관의 의중이 어느 정도 반영되는 분들이다. 이런 해석 때문에 뭐 거수기에 불과하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이 있었고 그래서 그 당연직 위원 중에는 이제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같은 경우에 굉장히 센 발언도 하셔서 지금 거부의 표명을 하셨기 때문에 굉장한 경론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 생각보다는 위원들이 자기 주관에 따라서 좀 양심에 따라서 이제 선택을 하신 거가 신속한 결론에 도달했던 걸로 보입니다. 조금 뒤로 돌아가 봐서 추천위에 올라간 명단을 좀 보면 국민 청구된 인물 모두가 후보 명단에 올랐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절차의 공정성이나 투명성 차원에서 더 신경을 쓴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과거에 없던 게 2011년 7월경에 절차의 투명성이나 공정성을 위해서 이 추천위원회 제도가 도입이 됐는데 네. 그 이후에도 이게 이렇게 논란이 됐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더 조심스러웠던 것으로 보이고 그 풀에 넣고 빼고 자체도 이 굉장히 선택권을 좁혀놓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은 좀 하지 않겠다 네. 이런 취지가 반영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최종적으로 검찰총장 후보군에서 빠졌는데 이 빠진 이유 앞서 변호사님께서는 피의자 신분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을 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이 피의자 신분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 때문에 그 피의자 신분이 된 거죠?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이 가장 핵심적이고 그때 불법 출금을 위해 가지고 이규현 검사가 동부지검에 그 사건 번호를 2개를 땄었는데 하나는 무혐의가 됐었고 하나는 없는 내사 번호 가짜 번호를 부여해 가지고 출국 금지 서류를 만들었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개입을 해서 이제 사후 승인을 해달라 이게 이제 원래 있었던 거 적법한 절차였던 것처럼 해달라고 무마를 했었다. 근데 이성윤 지검장은 이에 대해서 전면 부인을 하다가
그 조직에서 수사를 하는데 수원지검의 출석 요구도 한 3-4차례 정도 거부를 했었고 이렇기 때문에 본인의 조직에 믿지 못하고 이런 행동을 취하는 거 여러 가지로 이제 뭐 논란을 낳았었기 때문에 피의자 신분을 완전히 정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검찰총장에 오르는 것 이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였습니다. 네. 자,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 오늘 오전에 열렸고요. 4명의 총장 후보를 결정했습니다. 이게 저희가 앞서서 속보로 전해드렸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후보자들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픽 함께 보여주시죠. 자, 먼저 김호수 전 법무부 차관이 후보자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전남 출신으로 사법연수원 20기고요. 법무연수원장 그리고 서울 북부지검장을 지냈습니다. 네. 다음으로 9번선 광주 고검장입니다. 인천 출신이고 서울대 나왔고요. 대검 차장 그리고 의정부 지검장을 역임했습니다. 네, 이어서 배성범 법무연수원장도 후보자에 올랐습니다. 경남 출신으로 사법연수원 23기로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광주지검장을 역임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입니다. 전북 출신이고 서울대 나왔고요. 전 법무부 검찰국장 그리고 서울 동부지검장을 역임을 했습니다. 앞서 그 국민청거를 통해서 14명이 올라갔고 이 가운데 그 인사검증 동의를 철회한 한동훈 검사장을 제외한 13명 정도가 오늘 후보 추천위원회 심사 명단에 들어갔을 것으로 좀 그 판단이 되고 있는데 일단 이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검찰총장의 어떤 인물들이 됐는지 관례 그리고 사법연수원 기수도 따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검찰총장이 몇 기가 됐냐에 따라서 다른 뭐 고검장급들, 뭐 검사장급들의 그런 용태 문제까지도 불거질 수 있고 인사로 이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직 안정성에 굉장히 방점을 찍었다 이게 느껴지는 게 전임인 윤석열 검찰총장이 23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후보군이 20기에서 24기까지 포진돼 있기 때문에 인사폭도 최소화할 수 있고 그리고 이 후보군은 그 어떤 논란의 중심이었던 분은 굉장히 적고 특히 이제 조직 내에서 신망이 높다고 평가받는 분들이 대거 포함이 됐기 때문에 조직 안정성 그리고 여러 가지 논란에 대해서는 이제는 좀 수습하는 차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고려들이 함께 반영이 돼서 후보군이 정해졌던 것으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다루어졌던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구 변호사님의 평가를 종합하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최종 후보군에서 배제된 거는 어떻게 보면 논란을 최소화하겠다, 논란을 불식시키겠다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지금 또 후보군에 올라와 있던 분들이 그동안 역임했던 직책 그리고 사법연수원 기수를 놓고 봤을 때 이런 인사 후폭풍을 최소화하면서 조직 안정에 좀 힘을 실어보겠다 이런 게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법적인 그 검찰 내부의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여태까지 검찰 인사를 건드렸을 때마다 좀 그 국정 지지에 대한 것들이 많이 좀 흔들렸던 면도 있습니다. 이게 새로운 논란을 더 발생시키는 거가 여러 차원에서 검찰 내부의 문제뿐 아니라 국정 운영에 있어서도 좀 부담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그럼 이 부분도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변호사님의 개인 의견인데 앞서 후보자 4명 다시 한번 그래픽 띄워주십시오. 지금 일단 이 총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법무부 장관에게 이렇게 4명을 추천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 1명을 박범계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을 하는 절차가 남아있는데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4명 가운데 어떤 사람이 더 유력할 것으로 개인적인 의견으로요? 예, 물론 당연히 개인적인 의견인데 그 과거부터 뭐 친정부 성향이다 이렇게 분류되었던 분으로는 사실 전 법무부 차관인 김호수 차관님이 좀 눈에 띄고요. 그리고 조직 내 신망으로 따지면은 조남관 대검 차장님이 좀 많이 언급이 됐습니다. 근데 조남관 차장님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이제 좀 추미애 라인이다, 친정부 성향이다 그랬다가 그 이후에는 이제 본인의 독자적인 이제 발언들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뭐 어느 편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저는 두 분이 좀 유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조남관 대행, 그러니까 조남관 검찰총장 대행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 이게 그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추미애 전 장관과 어떻게 보면 입장을 같이 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윤석열 전 총장 징계 국면에서부터 사실상 좀 돌아섰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외부에서 평가하기에 따라서는 뭐 어느 쪽이다, 뭐 어느 쪽으로서 뭐 갑자기 돌아섰다 이렇게 평가하지만 그분이야 다시 자기 이제 직무에 대한 이제 충실도, 양심에 따라서 행동을 하면서 사안별로 판단을 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뭐 호사가 드린 말일 뿐이고 제가 보기에는
그 지금 후보 내부는 굉장히 그래도 합리적으로 선정이 됐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가능성으로 따졌을 때 두 분이 뭐 그렇지 지금 뭐 성향이나 이런 걸 가지고서 뭐 더 이렇게 뭐 한 분을 딱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후보 추천위원회 관련해서 또 일각에서 제기되는 뭐 분석 이런 것도 좀 추가로 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 후보군에서는 제외가 됐지만 중앙지검장으로서의 역할은 계속 수행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서울중앙지검이라는 곳이 전국 최대 검찰청이고 그리고 주요 사건들을 다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민감한 사건들, 주요 사건들은 아직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휘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후보군에 들지 못할 거다라는 관측도 많았고 저도 이제 그 가능성을 생각했던 부분이 이제 검찰총장으로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그런 이제 후폭풍이 커질 수 있는데 반면 실익이 없고 중앙지검장으로 유임이 돼서 그 중요 사건들을 관리하고 있는 게 오히려 더 실익이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이런 분석으로 의하면은 지금도 뭐 이성윤 지검장이 맡고 있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수사심의 진행 결과도 굉장히 관심을 모으는 대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4명의 후보로 압축이 됐고요. 최종 후보 제청까지는 얼마나 걸릴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지 않습니다. 예. 박범계 장관께서도 뭐 신속하게 하겠다라고 네. 했고 지금 시간을 끌 이유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시간이 오래 가면서 오히려 논란이 계속됐기 때문에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부분이 정리됐다 그래도 이게 총장의 공석 상태를 장기화하는 것 자체가 좋지가 않다. 이런 생각들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정말 빠르면 뭐 내일도 제청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이 검찰총장 후보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일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후보군에서 제외가 됐지만 수사심의위원회 그리고 관련된 그 검찰 수사가 지금 수원지검 등에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그 수사심의 이제 전례를 봤을 때 한 15일에서 한 20일 정도면 소집이 돼서 결론이 신속하게 났었습니다. 그래서 5월 중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수원지검에서는 오히려 이성윤 지검장이 요청을 했을 때 좋다, 우리도 자신 있다 이런 의견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이 됐던 걸로 보여서 심의 결과가 나오면은 6월 초까지는 기소에 대한 결정까지도 속전속결로 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이 내용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해충돌 방지법 처리가 될 예정이었는데 본회의가 수년되고 있습니다. 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법안이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공직자의 이제 공무 수행상 얻은 정보를 이용해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막겠다 이런 것을 골자로 하는데 사실 이게 국민권익위에서 2013년도에 부정청탁금지법을 한 축으로 하고 이제 다른 한 축으로는 이해충돌 방지를 이제 함께 넣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근데 한 번에 도입하기에는 이게 너무 광범위한 규율을 하기 때문에 네. 부담이 좀 따른다라는 이제 고려 때문에 그때 당시엔 빠졌던 것이 8년간 이제 수면 아래로 내려와 있다가 아무래도 이번 LH 사태 때문에 국민적 공분이 일어나고 이 필요성이 너무나도 이제 인정이 됐기 때문에 입법에 이제 목전까지 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변호사님께서 앞서 이 이해충돌 방지법이 예전에 부패방지법이 통과될 때 함께 담기지 못했던 이유를 설명해 주셨지 않습니까? 적용 대상이 많아지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이런 우려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통과되고 나서도 이런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여기는 어떻게 대안이 있겠습니까? 근데 뭐 어차피 모든 법은 정해지고 나면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개정 보완 입법이 추가적으로 계속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항상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이거는 큰 틀만 정해놓고서 되는 것이 아니라 각 조직마다 이거를 구현할 수 있는 인력과 예산을 배정을 하는 것까지 쭉 따라가야 하는 문제고 필요성이 인정돼서 도입된 마당이라면은 추가 보완 입법에 대해서도 당연히 이제 도입이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큰 틀에서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현실화되는 것은 세부적인 문제고 이거에 대해서는 뭐 과거에 했던 그런 우려는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운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법이 통과가 되더라도 실제 적용하기 위한 어떤 체계도 또 마련이 돼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들리고요. 또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 방지법이라고도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이것도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죠. 네, 국회의원의 특유한 점은 이제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아무나 접근할 수 없는 중요한 정보를 취득하고 그것을 이제 사적 거래나 이득을 위해서 활용하는 거에 위험성이 굉장히 크다. 이것을 골자로 해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신고하고 배제를 한다. 그리고 당선됐을 경우에는 자기가 사기업이나 이런 데 이제 몸담았던 거에 대해서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고 네. 자기가 당선 이전 3년간 근무했던 거에 대한 내용도 이제 신고를 함으로써 상임위
후임이 배정 단계부터 배제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후에 이제 거래가 되거나 이럴 때 이제 신고 의무를 주면서 그때그때마다 체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의 내용을 입법을 하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사실 이런 것들이 도입이 안 됐기 때문에 문제되는 사례가 있으면 일단 일은 벌어지고 처벌에만 방점을 찍었었는데 이건 이제 지금 사전 예방의 장치를 마련한다 이런 차원이 보강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지금 이 이해충돌 방지법이 국회 통과를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까지 되게 된 계기가 결국 LH 등을 비롯한 부동산 투기 관련된 의혹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해충돌 방지법이 통과가 되더라도 이미 그 범죄를 저지른 투기를 한 이것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을 하기가 힘든 겁니까? 예, 형사 처벌에 있어서는 소급 적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소급 입법이나 소급 처벌에 대해서는 형사법 대원칙상으로는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형사상 처벌의 필요성 때문에 이걸 소급한다는 것은 좀 어렵고 그 대신 그 사람의 이득이 계속되는 부분은 꼭 형사 처벌이 아니라 재산의 환수나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방식으로 그거는 이제 부진정 소급 입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 끝나버린 사실관계를 나중에 입법으로 건드리는 건 진정 소급 입법이라고 해서 이제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적용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 현재 그 이득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거는 그 불법적인 상태가 계속된다. 이건 이제 환수의 측면, 행정상의 처분의 측면 이런 걸로 대응하는 방식이 더 보완이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감옥에 보내는 형사처벌은 어렵겠지만 투기를 해서 벌어들인 이득을 아직 차익 실현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거는 부진정 소급 입법을 통해서 환수할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십니까?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자룡 변호사와 함께 관련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부가 상반기 중에 공개하기로 했던 수도권 11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 발표를 전격 연기했습니다. 후보 예정지에서 투기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인데 정부의 주택 공급 계획이 차질을 빚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4월 말 추가적인 신규 택지에 대한 발표, 후속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가 이사 대책에서 밝힌 25만 가구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 공급 계획에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수도권 물량 18만 가구 가운데 지난 2월 발표된 광명 시흥지구 7만 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11만 가구를 공급할 택지 지정이 전격 연기된 겁니다. 후보지들을 사전 조사해보니 특정 시점의 거래량과 외지인, 지분거래 비중 등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이상거래가 상당수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특정 시점의 거래량이 2배 내지 4배 증가하였고 외지인 거래가 전체 거래의 절반에 달하는 입지도 있었습니다. 전체 거래 중 지분 거래 비중도 일부 후보지는 시기에 따라 80% 수준까지 높아지고 정부는 경찰 수사 등을 통해 투기 행위를 색출하고 투기 근절 법안 등이 마련된 뒤 택지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해 발표는 하반기로 연기될 전망입니다. LH 땅 투기 의혹의 여파로 우려했던 정부의 공급 계획 차질이 현실화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그 물량을 이제 지금 순차적으로 공급하는 과정에서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량이 줄더라도 가격 상승 또는 가격 하락을 부추길 만한 정도의 파급력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다만 울산 선바위와 대전 상서를 신규 택지로 지정하고 세종시의 개발 밀도를 높여 13,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노후한 빌라촌 등을 소규모로 개발하는 주택정비관리지역 후보지 20곳도 선정됐습니다. 이곳은 경사가 심한 데다가 인도와 차도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아서 보행 환경이 열악하고 주차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규모 정비는 어렵지만 개발 수요가 높은 지역들에서 건축 규제 완화 등의 혜택을 부여해 17,000가구를 신속하게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확실한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꼽히는 신규 택지 지정이 연기된 가운데 틈새 공급이라도 예정대로 추진되려면 후보지에서 주민 동의를 끌어내는 게 1차 관건으로 보입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정부가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4%대 수준으로 끌어내리기로 했습니다. 또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는 차주 단위 적용을 점차 확대하고 청년층을 위해 40년 초장기 모기지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과도한 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DSR은 차주 단위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3년 7월에는 전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가 쿠팡, 현대해상 등 8개 기업을 자산 5조 원이 넘는 대기업 집단으로 새로 지정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쿠팡의 김범석 의장에 대해서는 결국 총수 지정을 하지 않기로 해 동종업계의 형평성 논란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태민 기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산 5조 원이 넘는 기업 71곳을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했습니다. 쿠팡, 현대해상, 한국항공우주산업 등 8개 기업이 추가됐고 KG그룹은 제외되면서 지난해보다 7곳이 늘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가장 큰 관심을 모은 건 온라인 유통 공룡으로 떠오른 쿠팡의 동일인, 즉 총수 지정 여부였습니다. 동일인은 해마다 친족의 회사 보유 현황 등을 제출하고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게 됩니다. 고심을 거듭했던 공정위는 결국 미국인 신분인 김범석 의장을 총수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쿠팡은 그간의 사례, 현행 제도의 위비점, 계열회사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쿠팡 주식회사를 동일인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공정위는 김 의장이 쿠팡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건 인정되지만 기존 외국계 기업의 선례와 규제 실효성 등을 따져본 결과 외국인 총수를 지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재까지 김 의장 본인이나 친족이 보유하는 회사가 없는 점으로 미뤄 사익 편취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외국인은 사실상 총수 지위를 누리면서 규제는 피한다는 비판과 함께 국내 동종 대기업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형평성이나 아니면 법률의 이런 균형에 있어서도 좀 맞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공정이라는 이런 그 판단 기준을 놓고 누구나 이렇게 이제 그 법을 어기면 똑같이 좀 이렇게 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총수 지정과 관련해 규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역대 최대 규모로 늘어난 대기업 집단의 지정 범위가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네, 앞서 리포트를 통해 전해드린 것처럼 공정거래법상 자산 규모 5조 원 이상이면 대기업 집단이 됩니다. 대기업으로 지정되면 다양한 의무가 생깁니다. 오너가 친인척의 회사를 차려주고 그 회사랑만 거래하거나 일가가 서로 지분을 주고받으면서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 전체를 지배하는 이른바 사유화를 막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전자상거래 기업 쿠팡도 작년 말 기준 자산 규모 5조 원을 넘겨서 이 규정을 적용받게 된 겁니다. 쟁점은 총수 지정 문제였습니다. 공정거래법에는 총수를 사실상 사업 내용을 지배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총수로 지정되면 그 배우자, 6촌인의 혈족, 4촌인의 인척과의 거래는 모두 공시 대상입니다. 쿠팡 김범석 의장이 사업 내용을 지배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한국 쿠팡의 모회사인 쿠팡 미국 본사 지분율로만 보면 김 의장이 세 번째 순위지만 지분 이상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차등 의결권을 고려하면 의결권은 76.6%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미 증시 상장 때도 전면에 나선 건 다른 대주주가 아닌 김범석 의장이었습니다. 한국 그 시장의 가능성과 그리고 한국 유니콘의 잠재력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김범석 의장이 미국 국적이라는 겁니다. 그동안 외국인이 총수인 경우 개인 대신 법인 자체를 총수로 지정하곤 했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일부에서 제기됐습니다. 법인이 총수로 지정되면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할 친인척이 지정되지 않겠죠. 내부 계열사끼리의 거래 공시 의무는 있지만 일감 몰아주기나 순환 출자 규제에서 크게 자유로워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일부 시민단체는 외국인이 아닌 법인을 총수로 지정한 다른 기업과 쿠팡 상황은 다르다고 반발해왔습니다. 실제 S-오일 대주주는 사우디 국영석유 회사인 아람코, 한국 GM은 GM 본사입니다. 두 기업 모두 외국인인 개인 대신 법인을 총수로 지정했습니다. 다만 두 기업은 이미 있던 우리 기업과 해외 기업과의 합작이나 지분 매입, 인수를 바탕으로 지금의 소유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국내에서 창업했고 수익 대부분도 국내에서만 나오는 쿠팡과는 다르고요. 그래서 이번 결정이 자칫 검은 머리 외국인을 활용한 규제 피하기 꼼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공정위는 김범석 의장이 총수인 것은 분명하지만 지금의 법이 국내를 전제로 만들어져서 외국인을 규제하기에는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시스템 정비 필요성을 언급한 건데요. 관련법은 34년 전인 지난 1987년 도입됐습니다. 공정한 경쟁과 기업 사유화 방지라는 순기능을 살리면서 바뀐 현실에 맞게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치르는 2020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에서 서울 주요 대학들의 정시 모집이 확대됩니다. 네, 2023학년도입니다. 또 학력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2023학년도 대입 정원이 오히려 늘어나 지방대를 중심으로 미달 사태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균 기자입니다. 현재 고2 학생들이 진학하는 2023학년도 대입에서 가장 큰 변수는 수능 위주 전형인 정시 비율입니다. 교육부가 정시 확대를 권고한 서울 16개 주요 대학의 2023학년도 정시 비율은 40.58%입니다. 2022학년도보다 2.68%포인트 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서울대의 정시 비율은 40.1%로 전년 대비 10%포인트나 확대됐습니다. 또 서울시립대가 45.9%로 가장 높았고 한국외대가 42.6% 순입니다. 앞서 정시 확대는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 비리 의혹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불공정 논란이 불거지면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교육부는 학종과 논술 비중이 큰 16개 대학에 2023학년도까지 정시 비중을 40%까지 높이도록 권고한 것입니다. 하지만 전체 대학의 정시 비중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비수도권의 수시 비중이 높기 때문입니다. 실제 수도권은 수시가 64.7%인데 비수도권은 86.1%로 21.4%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학령 인구 감소 여파로 대학 간 학생 선점 경쟁이 치열해진 탓입니다. 더구나 2023학년도 전체 모집 인원은 34만 9천여 명으로 2,500여 명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수시 정시 모두 서울 수도권으로 좀 집중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은 비수도권은 수시 정시에서 정원을 좀 못 채우는 대학들이 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미달 사태가 지속할 경우 지방대의 위기는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종길입니다. 삼성전자가 스마트폰과 TV, 가전의 선전에 힘입어서 1분기에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기대를 모았던 반도체 성적은 미국 오스틴 공장 가동 중단 여파로 부진했지만 2분기에는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삼성전자가 1분기에 매출 신기록을 썼습니다. 삼성전자의 1분기 매출은 1년 전보다 18% 늘어난 65조 3천억 원. 1분기 기준 사상 최대치입니다. 영업이익도 9조 3천억 원으로 깜짝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실적을 이끈 건 무선 사업이었습니다. 일정을 앞당겨 선보인 갤럭시 S21이 좋은 반응을 얻었고 태블릿과 PC 등으로 4조 3천억 원을 벌었습니다. 그러나 2분기에는 실적 둔화가 예상됩니다. 아무래도 2분기에 신제품의 어떤 효과가 조금 줄어들고 삼성전자의 주요 마켓에 있어서 팬데믹이 다시 좀 발휘되는 지금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영향을 받아서 억눌린 수요가 폭발하는 펜트업 효과로 TV와 생활가전도 1조 1천억 원 넘는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가장 비중이 큰 반도체는 부진했습니다. 지난 2월 미국 텍사스 한파로 오스틴 반도체 공장 가동이 멈추면서 영업이익이 3조 3천억 원에 그쳤습니다. 삼성은 오스틴 공장에서 3천억 원에서 4천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지만 이제 완전히 정상화됐다면서 2분기 실적은 좋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오스틴 공장이 정상적으로 가동을 시작을 하고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2분기 이후에는 다시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삼성전자는 1분기에 반도체에만 8조 5천억 원을 투입하는 등 시설 투자에 9조 7천억 원을 썼습니다. YTN 이준입니다.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천재화가 이중섭의 원화 12점이 제주도에 기증됐습니다. 제주도는 고 이건희 회장의 유족인 삼성가로부터 이중섭 화가의 대표 작품 12점을 기증받아 서귀포 이중섭 미술관에 소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증 작품에는 지난 1951년 이중섭 화가가 가족과 함께 서귀포에 머물며 남겼던 섭섬이 보이는 풍경과
해변의 가족 등 유화 6점과 수채화 1점이 포함됐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첫 의회 합동연설에서 북한과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관련해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위협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인도태평양에 강력한 군사력 주둔을 유지하고 중국과의 관계에서 미국의 이익을 옹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사실상 첫 시정연설인 의회 연설은 취임 100일을 꼭 하루 앞두고 이뤄졌습니다. 코로나 대유행 이후 2천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며 미국의 가족을 회복하고 미국이 다시 움직이는 모습을 세계에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 can report to the nation, America is on the move again. Turning peril into possibility, crisis to opportunity, setbacks into strength. 특히 북한과 이란 핵 프로그램이 미국과 세계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외교와 엄중한 억지력을 방법으로 들었습니다. 중국과 관련해서는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미국은 경쟁을 환영하지만 갈등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인도태평양에 강력한 군사력 주둔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I also told President Xi that we'll maintain a strong military presence in the Indo-Pacific just as we do for NATO and Europe. Not to start a conflict, but to prevent one. 특히 미국 노동자와 산업을 약화하는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맞서 미국의 이익을 옹호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밖에도 아시아계 보호를 위한 증오범죄 방지법, 총기 규제법 등 현안에 대해서도 시급하다고 촉구했습니다. And with the plans outlined tonight, we have a real chance to root out systemic racism that plagues America and American lives in other ways. A chance to deliver real equity. 바이든 대통령의 첫 의회 연설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의원도 200명으로 제한하는 등 참석 인원을 대폭 축소해 이뤄졌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YTN의 광명 시흥신도시 전북 원정 투기 등 각종 의혹과 제약사 원료 용량 조작 문제점 보도가 제367회 이달의 기자상을 받았습니다. 한국기자협회는 오늘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시상식을 열고 LH 직원들의 신도시 예정지 투기 의혹을 연속 보도한 YTN LH 투기 의혹 특별취재팀의 취재 보도 부문 이달의 기자상을 수여했습니다. 사회부 김우준, 영상취재부 김광현 기자의 제약사 원료 용량 조작 문제점 보도도 같은 상을 받았습니다. 남서풍을 타고 황사가 유입되면서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현재 경기와 충청, 남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미세먼지는 밤부터 내륙 곳곳에 비가 내리며 해소될 전망입니다. 내일까지 수도권과 영서에 최고 40mm, 그 밖에 내륙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많지 않지만 일부 내륙을 중심으로 초속 10m 안팎의 강풍이 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는 내일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중북부 지방은 오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오늘보다 4에서 5도가량 낮아서 다소 서늘하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16도, 대전 18도, 광주 19도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말에는 경기와 강원, 충북과 경북 곳곳에 비가 내리겠고요. 휴일에는 다시 맑고 포근한 봄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더 뉴스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